대통령 제퍼슨의 스크랩북. 아주 오래된 중국 송시. 최죠. 시작합시다. 예. 대통령 제퍼슨의 스크랩북과 아주 오래된 중국 송시, 공자 철학과 유교 문화에 대한 제퍼슨의 열렬한 동조와 애호는 그가 대통령 시절의 스크랩북에 위나라 무공의 송시, 기욱, 기수의 후미진 물가를 베껴놓은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송시는 그 일부가 대학에 인용되어 서양에서 아주 유명해졌다. 대학의 해당 부분을 읽어보자. 시경은 노래한다. 저 기수의 후미진 물가를 보라. 푸른 대가 아름답고 아름답다. 훌륭한 군자여, 깎은 듯하고 간 듯하고 쫀 듯하고 문지른 듯하고 무게 있고 위험이 있으며 훤하고 의젓하네. 훌륭한 군자를 끝내 잊을 수 없네. 깎은 듯하고 간 듯하다는 것은 배움을 말하는 것이고, 쫀 듯하고 문지른 듯하다는 것은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게 있고 위험 있다는 것은 마음속이 엄하고 오싹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훤하고 의젓하다는 것은 위의를 말하는 것이다. 훌륭한 군자를 끝내 잊지 못한다는 것은 성덕과 지선을 백성이 잊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시는 수신, 제가를 마치고 명덕을 천하에 밝혀 백성을 새롭게 하고 지선에 사는 위나라 11대 군주 무공 강화의 성덕을 노래한 것이다. 위에서 인용된 것은 시경, 위풍, 기욱의 첫 부분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저 기수의 후미진 물가를 보라. 푸른 대가 아름답고 아름답다. 훌륭한 군자여, 깎은 듯하고 간 듯하고 쫀 듯하고 문지른 듯하고. 이 깎은 듯하고 쫀 듯하고 문지른 듯하고 거기까지 다 절차탕마라는 말로 돼 있어요. 우리가 절차탕마라는 말은 많이 쓰죠. 이 말로 돼 있다. 한자는. 자. 무게 있고 위험 있으며 훤하고 의젓하네. 훌륭한 군자여, 끝내 잊을 수 없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특히 제퍼슨에게 자기도 백성이 잊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 때 이걸 스크랩북에다가 옮겨 써놨으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한 사람 중에 그냥 반은 덕으로 살아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나? 이승만 쫓겨난 사람 잊을 수 없는가?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해당 사항이 있지만은 저쪽에는 또 영남 쪽에서는 박정희 잊지 못하지. 뭐 두 사람 정도? 지금 현실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빼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빼고, 그런 경우는 지금 그들이 그 덕으로 국회의원 해먹는 놈들이 많으니까 지나고 나면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논란 없이 잊지 못하는 사람은 DJ밖에 없을 거예요. 옛날에야 논란이 많았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쥐들이 뭐 간첩도 아닌 사람 간첩 만들어 놓고, 빨갱이도 아닌 사람 빨갱이 만들어 놓고, 그러 놓고는 지금 어설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잊지 못하는 사람은 DJ밖에 없는데, 제퍼슨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옮겨 써놓은 거야, 대학에서. 자. 저 기수의 후미진 물가를 보라. 푸른 대가 푸르고 푸르다. 훌륭한 군자여, 귀마기는 아름다운 옥돌이요. 관의 솔기는 별처럼 빛나네. 무게 있고 위험 있으며 훤하고 의젓하네. 훌륭한 군자여, 끝내 잊을 수 없네. 저 기수의 후미진 물가를 보라. 푸른 대가 무성하다. 훌륭한 군자여, 금과 같고 주석과도 같으며 옥홀 같기도 하고 옥벽 같기도 하네. 너그럽고 여유 있네. 술의 가로대에 기댔네. 우스갯소리도 잘하지만 지나치지 않네. 이 양반의, 그러니까 이 성군에 대한 그 모양을 그리면서 이제 잊지 못하는 건데, 잊지 못하는 그런 군자를 민지 부모, 백성의 부모라고 하는 거죠. 다 먹고 살게 해주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의 부모라고 그런다. 어버이란 말이 북으로 가갖고 김일성 어버이 수령동지로 쓰이고 있는데, 북한에서 아주 봉건적 충성을 강조하거나 강요할 때는 유교적인 용어들을 많이 써요.
어베이 수령동지가 대표적이라면 김정일의 인덕정치, 예? 광폭정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교적인 개념들인데 6.25 국가였기 때문에 유교적인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유교적인 개념을 썼을지 모르지만 최악의 방식으로 쓰는 거죠. 자기들의 말도 안 되는 통치를 정당화하는 방향에서만. 중국 공산당이 전이당을 정당화하려고 공산당을 군자당이라고 하고 나머지 당은 다 소인당이라고 하듯이 군자, 소인, 공자 개념을 엉뚱하게 써먹죠. 그런 식이야. 자, 윌리엄 존스는 1774년 포에세오스 아시아티체 코멘타리오룸 리브리섹스 시문의 6 아시아 주석서에 그곳에 플라토닌 공자에 의해 인용되었다고 하면서 이 기욱의 전문을 라틴어로 직역과 운문 번역의 2종류로 번역했다. 콜레긴스는 존스의 이 라틴어 번역시를 영어로 옮겨 1802년에 아시아 연보에 실었다. 이 영역본의 시문 앞에는 아주 오래된 중국 송시라는 제목 아래 소개문이 붙어 있다. 제퍼슨은 이 소개문을 이렇게 그대로 베껴 옮겨 쓴 다음 그의 기욱 시문 전체의 영역문을 옮겨 놓았다. 아주 오래된 중국 송시 존 콜레긴스 씨에 의해 영어로 번역됨 공자의 대학에 인용되었음 원고로부터의 보드리온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음. 여기서 공자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건 제퍼슨이 유일하게 이 구절이야. 베껴 쓰면서 공자 콤푸시우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다른 데서는 사상만 받아가지 일체 공자를 언급하지 않으니까 표절 방식으로만 활용하는데 여기서는 공자를 직접 썼어요, 자기가. 자, 다음의 송시는 중국인들의 제2경전에 대한 자기의 논고로 이 송시가 시경의 제1편으로부터 취해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윌리엄 존스에 의해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그는 말한다. 이것은 호남성에 위치한 위나라의 군주 무공에 대한 찬양가다. 그는 기원전 756년에 죽었다. 이 중국 시인은 호머나 헤시오드와 동시대인이었거나 적어도 리쿠르고스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그리스로 데려오기 전에 이 송시를 썼을 것이다. 리쿠르고스는 스파르타의 입법자예요. 신적인 입법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은빛 강이 미끄러지듯 흘러가는 것을 보라. 그리고 들녘에 번쩍거리는 쪽을 씻는 것을. 푸르른 갈대를 뚫고 조화롭게 속삭이는 산들바람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듣고 우리의 군주가 이렇게 훌륭하게 빛나는 것을 바라보라. 그에게 온화한 누누란 덕목들이 합쳐졌네. 참을성 있는 조각가가 단단한 아이보리 모델을 그의 기술에 의해 원하는 것처럼 그의 본보기가 각인했네. 모든 가슴의 인해를 멋있는 손이 귀중한 보석에 보라. 문질은 금의 광택을 나눠주네. 이와 같이 그는 훌륭하고 위대한 방식으로 그의 국가의 백성을 순화한다. 참된 관대, 얼마나 하늘같이 공정한가. 우리는 그것이 임박하는 동안에 인정을 베푸는 것을 본다. 그것의 열린 얼굴에 어떤 아름다움이, 그것의 거동에서 어떤 우아함이, 우리의 군주가 이렇게 훌륭하게 빛나는 것을 보라. 그에게 온화한 누누란 덕목들이 합쳐졌네. 그의 영원한 전성기의 기억, 진리처럼 시간의 권력에 도전하네. 중역이므로 오역이 심하다. 시간의 권력에 도전한다는 것은 시간이 가더라도 잊혀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런 뜻이야. 네. 중역이므로 오역이 심하다. 오역 외에 짚어두어야 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대개 저 소개문을 제퍼슨이 집필한 것으로 잘못 안다는 것이다. 미국 제퍼슨 연구가들이 그 소개문을 제퍼슨이 쓴 걸로 알아요. 찾아보지 않은 거지. 그걸 찾아보면 그게 그대로 되어 있으면 옮겨 쓴 것이란 걸 알 수 있는데 찾아보기 귀찮으니까 안 찾아보는. 어? 하기는 뭐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찾아봐야 돼. 예. 자. 그러나 위에서 비교해 볼 수 있듯이 저 소개문은 콜레긴스의 영역본에 편집부에서 붙인 그 소개문이고 제퍼슨은 이것을 그의 스크랩북에 보드리온 도서관 앞에 복사본이라는 말만 빼먹고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제퍼슨은 콜레긴스의 소개문을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이 소개문에서 말하는 존스의 라틴어 번역본이나 이 시문의 영역본이 실린 중국인들의 제2경전에 대한 논고를 보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시점에서든 존스의 이 글들을 읽었을 것이다. 따라서 존스의 공자 이해를 살펴보는 것은 저 시문, 기욱을 옮겨 쓴 제퍼슨의 의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시아 전문가 존스가 이 시문을 쿠플레의 라틴어 번역 대학에서 발견한 것은 1770년이다. 그는 이 시문을 발견하고 감상하면서 충격적 감격에 빠졌다. 제퍼슨도 아마 유사한 충격적 감격에서 이 시문을 스크랩북에 옮겨 놓았을 것이다. 제퍼슨이 존스의 글을 읽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그의 충격적 감격을 짐작해 보기 위해 존스가 자신의 발견의 기쁨과 시문에 대한 감격적 감상평을 최초로 전한 한 편지, 즉 그의 친구 레비치크에게 쓴 편지를 한번 보자. 내가 너의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을 보낼까? 적어도 그 오래된 유구성 때문에 가치 있는 동봉한 송시를 받아라. 너는 아마 미소 지을 것이다. 이것은 앙투아네트 황태자비의 혼인에 관한 결혼 축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한 중국 군주의 송시를 담고 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단음절어 뿐인데도 잊어버렸다. 나는 쿠플레에 의해 번역된 공자의 저작들을 읽을 때 감정의 숭엄한 위풍에 대한, 그리고 동시에 이 철학자의 담론을 꾸며주는 시문 단편들에 대한 탐복의 충격을 받았다. 이 시문 단편들은 중국의 가장 오랜 기록으로부터, 특히 시경이라는 제목을 단 저작으로부터 뽑은 것들이다. 이 시경의 훌륭한 출판본은 파리의 왕립도서관에 한 권이 있다. 나는 즉각 원문을 검토해 보기로 결심하고 책 안에서 조회하면서 오랜 연구 끝에 시문 중의 하나를 쿠플레의 번역과 비교하는 데 성공하고 그 속의 단어를 하나하나,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 속의 상형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나는 지금 이 송시의 직역본을 보낸다. 그 송시는 경이로운 품위와 간결성의 작품이다. 각 식구는 단 넉자의 글자만을 담고 있고, 이래서 그 속에는 생략법이 빈번하고 스타일의 모호성이 시문의 장엄미를 증가시킨다. 나는 시문 전편을 입수해서 모든 식구를 하나하나 공자의 의미와 부합되게 만들어봤다. 너는 나의 성패를 판단할 것이다. 그것이 너를 기쁘게 하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내가 과감히 중국의 플라톤이라고 불러도 되는 이 철학자가 기원전 600년경에 살았고 그가 이 시문을 그의 시대에 아주 오래된 것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이 시문이 모든 시대의 만민의 찬탄 대상이었다는 것, 그리고 시문은 어디에서나 동일한 이미지를 달고 다녔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구한 고대의 아주 귀중한 보석으로 간주된다. 자, 서양의 엘리어트니 기타 많은 미국의 시인들이든 영국의 시인들이든 주로 시 공부를 1910년대 20년대에는 전부 시경으로 공부했어요. 시경이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영감을 얻고 그 방식으로 시를 쓰려고 애를 썼다. 그러니까 T.S. 엘리어트는 대단히 서양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단히 유교적인 사람이었고, 또 엘리어트의 시가 황무지잖아요. 황무지의 첫 기절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시작하죠. 거기에 그 애인을 계속 불러대는데 아마 애너벨리로 내가 기억하는데 맞은가? 애너벨리를 부르면서 이제 모든 죽었던 생물은 봄에 다 소생하는데 죽은 내 애인인 애너벨리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애인에 관한 그런 시처럼 써놓고 제목은 황무지란 말이야. 그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 문명이 다 파괴돼 버리고 황무지가 되었다는 거, 그걸 비유하기 위해서 사라진 애너벨리는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그래도 건전한
어떤 정치 사상이나 그런 정서를 유지하고 있을 때의 유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이로파가 이제 그들이 성분류를 할 때는 여성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벨리라고 표현을 한 거고, 계몽사상은 공자 철학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공자 정신이 유럽에서 소멸해버리고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와 나치즘과 파시즘으로 막 치닫고 있는, 그리고 완전히 파괴돼버린 상황에서 그 황무지라는 그 장편의 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자 정신이 유럽에서 옛날에 들어왔었는데 그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근데 완전히 두 전쟁을 통해서 사라져버린 것을 슬퍼하면서 쓴 시가 항무지라는 시예요. 그렇게 읽으면 그 시는 해독이 되는데, 그 공자 배경 싹 빼고 서양놈들이 이해하듯이 읽으면 이해 못해요. 꼭 마치 밀턴을 공자 빼고 읽는 거나 똑같다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건 스스로 개똥철학처럼 이해하겠죠. 그 시를 그냥 뜻도 모르고. 자. 이후 조은스는 공자 철학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시경과 시문, 기욱에 대한 공자의 견해를 탐구하고 기욱을 마침내 영역해 시경 연구 동고인 중국인들의 제2경전에 관하여 애실른다. 앞에서 단 한 음절인데 이 시의 주제가 된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랬는데 무공이거든요. 근데 공자는 빼니까 무 하나인데 잊어버렸다는 뜻이고, 이 나라 무공에 대한 찬양시 송시죠. 자. 윌리엄 조은스 경은 이 글에서 일단 시경의 중요성을 공자의 말을 빌려 설명한다. 중국인들의 제2경전, 시경은 고대 군왕들과 입법자들을 찬미하거나 고대 예법을 묘사하고 모든 공적, 가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서 그들의 모방을 권하는 300편의 송시 또는 짧은 시문들을 담고 있다. 실은 304편이죠. 시 300 사무사라. 300편의 시를 한마디로 이러니 폐지하면 사무사라. 그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사악함이 없다, 그런 말을 했죠. 논어에서 공자가. 시경은 여러분들은 지금은 대단히 어려운 책이 되고 말았지만은 조선시대에는 18살, 19살경에 줄줄줄 외워야 되는 교과서였어요. 향교의 이제 사서까지는 서당에서 배우고 최고 과정에서, 향교에 가면 사서 더하기 이제 이 삼경을 배우고 하나 더 가면 이제 효경까지 배워서 사경 배우고 그랬는데, 사서 삼경을 다 마친 경우에 생원 진사 시험을 봤어요. 과거 시험을. 이게 생원 진사가 아니면은 대학에 갈 수가 없었죠. 성균관이나 영학에. 영학은 지방 대학을 말했는데, 그럼 대학에 가서는 뭐 배웠느냐? 그런 경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13경이 나오게 되는데, 얘기에 나오는 두 편이 하나는 대학이고 하나는 중용이에요. 챕터 1, 2 이렇게. 그 책이 아니라 얘기의 한 절들이야. 그걸 주의가 빼가지고 한 책인 것처럼 해놔갖고 사서, 그러면 사서 중에 두 개죠. 대학과 중용이. 그런 건 저 오해하고 있는데, 단계가 올라가면 얘기에 한 40편 중에 두 개라는 걸 알게 되면 대학 가서 그걸 얘기를 접하면 어떻게 되겠어? 망망대해에 빠지는 느낌이 들겠지. 이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가 여러분들은 얘기의 음은 알지도 못할 거야 지금. 대학에서 그 배우고, 그다음에 사마천어 사기, 한서, 후한서, 이제 사자, 공자를 자라고 그러고, 사는 이제 여러 가지 사서들을 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통감, 강목들 줄을 배우고. 읽어야 될 게 엄청 많았어요. 근데 너무 대우를 잘해주고 무상교육에 무상숙식이었죠. 성균관에 노비가 한 1000명씩 돼가지고 일부는
그 학생 수는 300명도 안 돼요. 200명. 후기에는 15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걸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그렇게 많았어요. 밥을 먹여야 되니까 밥 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근데 쌀을 구해야 되고 고기를 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백정들이 많았고 서울 시내에서 스스로 대학이 돈을 자립할 수 있도록 성균관의 백정들만 소와 돼지를 잡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잡아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가격을 마음대로 독점이니까. 그래서 성균관에 돈이 안 떨어지고 계속 무상교육을 무상 숙식까지 할 수 있었다. 향교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향교의 정원이 8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막 1000명씩 다녔어. 1000명씩. 향교에 안 다니면 양반에서 탈락하고 그러면 군대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향교에 1000명 정도 막 이름 걸어놓는 거죠. 이름 걸어놓은 놈들은 더 교과서도 잘 사고 학생인 척을 하고 청강생이니까 돈 안 받는데 막 돈 내겠죠. 저 아버지들이 와갖고 보태 쓰라고. 그런 것 원래는 국비로 돌아가는데 그런 보결생들 때문에 그 돈 받아서 그냥 무상 숙식 공부 잘하는 놈들은 그냥 공짜로 다 다니고 그랬어요. 심지어 함경도에서는 9,000명까지 다녔어. 향교 80명 정원에. 그래서 후기 조선에 전부 학생 수가 72만이 넘었어요. 100만 학도라고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이미 72만이었으니까 그들이 다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난 중요치 않아. 나한테는 그놈들도 다 교과서를 가졌을 것이고 공부 잘한 놈은 당연히 가졌고 보교성은 더 학생인 척 하려고 더 샀을 것이고 옛날 고대 2대 청강생들이 더 선생님 말은 더 잘 들었어. 지금은 청강생이 없어졌지만 내가 다닐 때 청강생이 있었어요. 그거 돈 받아서 학교 운영하고 그랬다고. 그 김상희 가수도 고대 청강생이야. 고대 법대야 그 사람. 코스모스 김상희요? 몰라? 압니다, 김상희. 고대 법대 나왔어. 내 입학시험 보고 들어간 건 아니고. 자, 그 송시들은 지혜로운 준칙들과 훌륭한 지침들로 가득하고 논어, 즉 도덕담화에서 공자에 의하면 그 송시들의 전 독트린은 이 큰 공식, 우리가 어떤 상스럽거나 허물어진 것에 대해 생각조차 품지 말아야 한다는 공식으로 환원된다. 이것은 공자는 시 300수는 일원으로 폐지하면 생각이 사특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를 개발세발 옮긴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제자인 시경의 복사본들은 이 위대한 철학자의 시대 이래 위작 글귀들과 예외적 삽입에 의해 많이 일그러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시문의 스타일은 어떤 부분에서 너무 은유적인 한편 다른 시편들의 간결성은 많은 사람들이 유구한 수도원과 사원의 그것처럼 그 모호성을 숭고하고 고색창연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시문을 모호하게 만든다. 논어에는 상세히 주석을 가할 만한 또 다른 구절도 있다. 내 아들아, 너는 왜 시경을 공부하지 않느냐? 우리가 땅 위를 긴다면 우리가 쓰이지 못하고 그리고 영광 없이 누워있다면 저 시문들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참된 영광을 맛보도록 할 것이다. 이 시문들에서 우리는 거울에서처럼 우리에게 가장 마땅한 것과 가장 마땅하지 않는 것을 본다. 그 시문들의 영향에 의해 우리는 사회적, 우회적, 인해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음악이 음들을 정확한 멜로디로 결합하듯이 고대 시가들은 우리의 감정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시문들은 우리에게 집안에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바깥에서 우리의 군주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또한 자연의 다양한 생산물을 즐겁게 가르쳐준다. 논리적인 교육만을 위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런 정서 교육을 이제 중시했기 때문에 시문을 연습하고 신문을 배우고 또 계속 습작을 시키고 하는 게
서당 향고 대학의 중요한 과목들이었어요. 그 반절이 그랬다고. 그 경전만 읽은 게 아니야. 경전 중에도 시경은 완전히 신문이니까. 근데 우리 교육은 지금 거의 정서교육은 없죠. 그 문제는 감정이 인간을 배양하고 인간을 수신하는 중요한 어떤 대상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지 않기 때문에 서양 교육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다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진짜로 후레자식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엊그제도 내가 전영래 그 조선 왕조실록 보다 보니까 세종과 박연하고 끊임없이 이 음악 가지고 논의를 해요. 그걸 악학교범을 만들어서 이제 편찬하려고 계속 박연이 이제 시비 걸고 왕이 대답하고 막 그리고 악기라고 있거든. 얘기의 한 편이 음악할 때 악자,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를 계속 인용하면서 새로운 그 음악책을 써야 된다. 이제 그런 끝에 그리고 이제 음악책을 써라 악학교범을 내고 그러는데 조정의 중대한 논의사항이 음악이었다고. 조정의 중대한 논의사항이 책 내는 거였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와는 다른. 응? 공자, 맹자만이 인간의 감정을 최초로 철학 대상으로 삼았고 서양은 최근에 계몽주의 시대에 공자한테 배워서야 감정을 중시 여기기 시작했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이래로 맨 뭐 합리주의적인 것만 배워가지고 독일 놈들이 제일 옳은 줄 알았어. 서양 가서 여러 가지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호로자식이더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니까 맨날 쓸데없는 거 따지기나 하고 박치기나 하고 전쟁이나 일으키고 멸시나 하고 차별이나 하고 인간과 동물을 차별할 때 동물은 이성이 없고 인간은 있으니까 동물은 죽여도 되고 잡아먹어도 된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 없다. 근데 지배자 입장에서는 일반 백성은 동물과 비슷하니까 지배해도 되고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다 죽여버려도 상관없고 가스실로 몰아넣어서 상관없고 막 인간을 이성이 있고 없고로 차별하는 그런 논리가 이성 자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감정은 차별이 없어요. 이성이야말로 인간 간에 엄청난 격차가 있죠. 천재에서부터 천치까지 이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격차야. 근데 감정은 온 인류가 똑같아. 똑같다고는 볼 수 있지만 비슷해. 대동소이야. 응? 개인 간의 개인 편차는 있을지 몰라도 집단적으로 보면 개인 편차는 상쇄돼 버리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면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평등한 거라고 인간은. 감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평등한 거야. 머리만 따지면 머리 존 놈하고 나쁜 놈을 왜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냐? 예? 근데 거기서 감정 중에서도 중요한 게 도덕 감정이에요. 도덕 감정은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걸 왜곡시킬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어. 도덕 감정은. 도덕 감정에 있어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거의 똑같아, 거의. 순식간에 알아봐. 저 호로자식인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금방 알아봐. 그래서 도덕 감정이 같기 때문에 인간은 대등하고 평등한 거고 인간다운 대우를 해야 돼. 뭘 기준으로 할 거야? 육체적으로 건강하니까 건강을 기준으로 하면 건강한 놈 있고 아픈 놈 있고 허약한 놈 있고 태어날 때부터 당당하게 태어난 놈도 있고 뼈가 굳게 태어난 놈 있고 어떤 놈은 키 멀쩡하게 땅 따른 놈들한테 당하고 육체도 엄청나게 불균등해요. 인간의 어떤 점 하나가 그 차이가 안 나는 게 없어. 근데 딱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감정은 거의 같다. 이걸 대단히 중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자 맹자가 감정을 이미 BC 막 600년 이런 때
BC 400년, 500년, 600년 이런 때 가장 중요한 철학을 대상으로 삼았던 건데 서양은 이제야 이 감정을 연구원이라고 지금 미국 책 나오는 거 보면 헤이트리드, 증오, 미움 하나로 책 한 권이 나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 책이. 또 역겨움 이런 거 하나로 책 한 권이 나오고. 인간 감정이 32개인데 그 책 한 권씩 다 읽으려면 32권 읽어야 되는데 그 전부 실험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 다 보려면. 물론 나는 다 봤는데 이유는 공자의 맹자의 감정 연구가 얼마나 많이 진척되어 있었는지 오늘날 과학적인 감정 연구와 비교하려고 많이 읽으면서 이제 그건 결과들은 이제 감정과 공감을 해석하기라는 내 책에 거의 요약적으로 다 반영되어 있죠. 그래도 이제 근간이 되는 건 역시 공자의 4단 7정이야. 7개의 단순 감정과 4개의 도덕적인 복합 공간 감정인데 감정은 이렇게 나눠져요. 감정은 인간의 감성은 감정과 감각으로 나눠져. 감각은 뭐 우리가 오감이니까 육감까지 해서 빼고 감정은 단순 감정과 공감 감정으로 나눠진다. 단순 감정은 공감이 필요 없고 아까 7정 같이 그렇게 희로애구 애오욕이라는 7정이고 공감 감정은 이제 비도덕적 공감 감정과 도덕적 공감 감정으로 나눠져요. 도덕적 공감 감정은 사단이라고 공명이 연구했던 거고 비도덕적 공감 감정은 즐거움, 뭐 사랑 이런 것들이야. 사랑은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무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반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거야. 즐거움도 마찬가지 그 감정이. 어떤 경우만 사랑이 도덕적인 거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즉 동정심이나 그런 연민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만 도덕적인 거야. 어? 대등한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이 무슨 도덕적이야. 사랑 안 하면 막 뭐라고 해야 되나? 헤어지고 가는 여자 막 욕해야 되는 거야? 헤어지고 가는 남자도 막 욕하고? 싫다는데? 중요하지 않죠. 그런 건 전혀 도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죠. 그런 사랑 문제나 또는 우정 문제나 누가 누구를 사귀지 않는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어? 싫은데? 사랑하는 건 좋은 거지만 우정도 좋은 거지만은 그 자체가 도덕적인 건 아니다. 친구들 간에는 그래서 우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공자가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그런 믿음이 서로 있는 거. 친구들 간에는 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렇지만 약속한 것은 늘 지켜야 된다는 우정은 그런 의무가 있죠. 자, 공자는 말했다. 아이들아, 너희들은 어찌 아무도 시경을 학습하지 않느냐? 시경은 흥하게 할 수 있고 관찰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고 치자에게 원망을 표현하게 할 수 있다. 가까이로는 아비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고 조수, 초목의 이름에 대해 박식할 수 있다. 시경에 조수와 초목에 대해 풀, 나무, 동물들, 곤충 엄청나게 나와요. 그냥 하다 보면 그 글자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니까 중국 사람도 다 외워야 돼. 우리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 결국은 식물도감이야. 생물도감. 그러니까 이거 공부해야 된다고 지금. 자. 를 개발세발 번역한 것이다. 철학자는 자기 아들 백어에게 말했다. 너는 덕스러운 문항과 덕스러운 타이진 공의 혼례에 관한 시경의 첫 번째 시문들을 배웠느냐? 이것을 배우지 않은 자는 담벼락에 얼굴을 대고 덕과 지혜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을 닮았다. 공자가 아들 백어에게 말했다. 너는 주남과 소남을 연구했느냐? 사람이면서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지 않으면 담벼락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으니라를 영역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 한자 읽어봐. 한자 읽어요? 안 읽혀져? 예, 모르겠어요. 논어는 알겠습니다. 논어.
그다음부터 모르겠습니다. 거기 기유 정 장면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한자로 보면 기유 정 장면.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건 뒤집으면 이제 면장인데 벽에 대고 납반대기 들이대고 있는 거나 같다는 그런 뜻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면장이지, 뭐 우리가 저 시장 군수 할 때 면장이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면장이야. 들이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알아야 그 면이라도 하지, 장벽을. 자. 그리고 이어서 윌리엄 존스는 시경에 실린 시문들의 유래와 시경이라는 책의 구조를 설명한다. 대부분의 시문은 3000년가량 오래되었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중국의 역사 기록들에 신뢰를 둔다면 훨씬 더 오래되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조금 더 최근의 것인데 주라고 불리는 세 번째 왕조의 후기 황제들의 치하에서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 저작은 사편으로 인쇄되었다. 그리고 존스는 바로 무공을 찬양한 기욱의 콜레긴스 영역본에 붙어있는 소개문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가한다. 그리고 제1편의 끝부분에서 쿠플레가 대학, 즉 그레이트 사이언스의 앞부분에서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시문을 발견한다. 이곳에서 저 철학자는 이 시문을 훌륭하게 부연하고 있다. 나는 시경 자체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인용된 책으로부터 가지고 온 원문을 이중 버전과 함께, 즉 하나는 글자 그대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운문으로 생산한다. 이것이 아시아인들의 시작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기서 그레이트 사이언스라고 대학을 번역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플라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철학의 대부분의 구도는 공맹 철학과 같아요. 공맹 철학을 컨닝하고 도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교와 힌두교와 같다. 국가론의 챕터 10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천당 같은 데를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나서 인간 세계로 돌아올 때는 철학자는 3000년 걸리고 일반인들은 뭐 1만 년이 걸려도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철학자에 대한 엄청난 특권을 소크라테스가 주지요. 그래서 돌아올 때 너무나 모진 사막을 만나서 건너오다 보니까 이제 힘들게 건너오면 목이 타가지고 그 망각의 강을 네테라고 그러는데 헤라보로 망각이 여러분들은 네테 연가라고 그런 시 제목은 들어봤을 거야. 그걸 마시게 되면 이데아의 세계에서 봤던 이데아를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뒤에 나중에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봤던 그 오리지널 폼, 원형을 이 감각의 세계에 와갖고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어느 날 번쩍 상기하게 될 때 사물을 제대로 본질을 인식하게 된다. 그게 플라톤의 인식론이야. 그래서 상기설적 인식론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완전히 불교, 힌두교의 그 인식 모델, 윤회설에 입각해 있어요. 윤회설이 없으면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인식론은 붕괴돼 버려, 없어져 버린다고. 그리고 이제 사덕론을 피는데 건너가면서 많이 왜곡되고 이상한 것이 이물질이 끼어들어 가지고 윤회설도 이상하게 되어 있듯이 사덕론도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인데 공자 맹자는 첫 번째가 소피아로 변해 있죠. 공맹은 이니에지에서 지혜, 소피아는 꼴찌인데 그 첫 번째 상속으로 와 있고 뒤집혀 있지만 네 개의 카디날 버추를 말하죠. 대덕을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카디날 버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가
큰 학문. 그러니까 거기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큰 학문이라는 히라버를 그레이트 러닝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국가론안에서 그레이트 러닝을 결국은 인간은 터득해야 진정한 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그 반복하고 그레이트 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레이트 러닝이나 그레이트 사이언스나 지금 같아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야. 이것도 지금 공작 걸 베껴간 거예요. 대학이라는 말은 아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레이트 러닝의 내용을 뭐라고 보냐면 중용으로 봐요. 대학 중용인데 대학과 중용은 따로따로인데 대학의 중용이 속한 걸로 뭔가 전해진 것 같아. 그래서 죽기 직전 1년 전에 쓴 그 책에는 그 그레이트 러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한다고. 그게 이제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중도야. 뭐 중도가 균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진짜 딱 자른 수학적인 가운데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만물의 소생과 만물의 존재 이유가 중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 하나도 이렇게 여기 있으면 힘의 균형이 딱 맞아야 이게 있는 것이지, 힘이 더 세버리면 빵꾸가 나든지 뭐 하여간 무너지든지 그러겠죠. 어떤 것 하나도 자기의 저항력과 그것을 지탱해주는 다른 힘들의 균형 속에서 사물도 서 있을 수 있듯이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중도 때문에 산다. 지금 이 불을 너무나 밝게 켜도 책을 못 읽어요. 눈부셔서. 좀 더 어두워져도 못 읽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눅스로 비춰줘야만 읽을 수 있고, 지금 별로 안 춥죠. 옷을 잘 입고 나왔으니까. 더 추우면, 북한같이 추우면 못 살지, 우리는. 또 더 더워도 못 살아. 적절성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중도가 이제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여유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중도가 이제 다 존재의 근거가 된다. 그걸 어기게 되면 다 소멸하거나 무너진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플라톤이. 물론 공자의 중과 화를 설명한답시고 이제 한 건데. 그게 그레이트 러닝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 그레이트 러닝이 그거라 이거야, 중도라고. 중용을 설명을 중도라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알 때는 대학과 중용은 따로따로 다른 과목인데 거기에다가 합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공자의 그레이트 러닝에서는 그레이트 러닝 대학의 내용이 중도가 아니죠. 대학 지도는 명명덕하고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세 가지죠. 두 번째, 제친민,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제지어지선, 지선에 사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전달돼가지고 하여간 뭐 공자 냄새가 무던히도 풍기는데, 공자를 모르고 플라톤을 읽으면 플라톤을 다 이해도 못할 뿐더러 플라톤이 그렇게 공자적인지를 몰라요. 또 공자만 알고 플라톤 모르면 공자가 얼마만큼 영향을 뻗쳐나갔는지를 몰라. 참하고도는 기원전부터 있었고, 기원전 400년, 500년도 있으니 공자가 살은 뒤에 참하고도는 작동했으니까 거길 통해서 차하고 말에 실어가지고 소금을 교환했지. 소금 차 가지고 가서 거기 인도의 그 물건들을 받아오고, 그런 세월이 엄청 길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그 참하고도를 통해서 불교도 전해지고 불경도 두르고, 불경이 이쪽으로 두르기만 했을 것 같아. 공자 철학이 나가기도 했다고 해야지. 오고 간 걸로 생각하지. 불교만 불교가 들어온 건 기원전에 들어왔잖아요. 기원전에 나갔어야지. 왜냐하면 공자하고 부처님하고 별 차이 안 나요. 한 150년 정도 차이니. 150년 선배야, 부처님이. 그러니까 먼저 들어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뒤늦게라도 공자도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원형 그대로 전해진 건 아니고 히랍 세계에 이집트와 히랍 세계의 지식인들은 모조리 인도로 유학을 왔기 때문에, 그리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알게 피타고라스도 30년을 유학을 했다고, 인도에서. 그리고 피론이라고 하는 그 회의주의자도 적어도 20년 이상 유학을 했고, 예수도 거의 20년 이상 인도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구약성서는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만 사랑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사랑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신약성서야. 어? 그리고 예수의 전기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소리 다음에는,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 온 거 외에는 없어. 아무 얘기도. 갑자기 30대에 나타나서 사막에서 막 헤매. 그 사이에 어디 있었냔 말이야. 가지고 온 설교 내용은 거의 뭐 부처님이 어느 소리나 비슷한 소리 하고 있고, 어? 자비를 사랑으로 번역했을 뿐이요. 어? 나중에 그냥 왼수를 사랑으로까지 갚버리잖아. 불교적이지 않으면 그 말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지. 왼수까지 어떻게 사랑했지? 그것도 영어로는 애니미라고 돼 있어요. 원수가 사회적인 어떤 범법자가 아니고 그냥 쳐들어오는 침략자, 애니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동서는 사상적으로 대단한 시간 간격을 두고 서로 주고받았다고 봐야 돼요. 자, 이것은 호남지에 위치한 위나라의 군주 무공에 대한 송덕시다. 무공은 1세기 가까이 살다 죽었다. 평왕 13년, 기원전 756년 또는 아이작 뉴턴경에 따르면 트로이 함락 이후 148년이다. 따라서 중국 시인은 헤시오드나 호머와 동시대인이었을 것이고, 적어도 일리어드와 오디세이를 리코르고스가 그리스로 가져오기 전에 쓰였을 것이다. 그리고 조운스는 대학에 인용된 기욱의 첫 부분 32자, 37자의 오기의 오리지널 한문 시가의 축자 번역, 직역을 먼저 소개하면 이렇다. 이거 그냥 한글로 읽겠습니다. 기수 건너편을 보라. 그것의 푸른 갈대들은 얼마나 울창하냐, 얼마나 울창하냐. 이와 같이 우리의 군주는 덕으로 꾸며져 있네. 아이보리의 조각가처럼, 줄지라는 사람처럼, 보석의 절삭사처럼, 마광공처럼. 오,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현명한가. 오, 불효불고라고 침착하네. 얼마나 명성을 얻을 만한가. 얼마나 존경할 만한가. 우리는 덕으로 꾸며진 군주가 있네. 시간의 끝까지 우리는 그를 잊지 못하네. 조운스는 콜레긴스와 마찬가지로 절차탁말을 완전히 오역하고 있다. 그 다음 조운스는 기욱의 전문을 운문으로 바꿔쓰기 형식의 영역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번역도 마찬가지로 오역투성이라서 여기서 제시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그 다음 조운스는 대학에 인용된 기욱의 첫 부분 37자의 한문 원문 식구를 큰 붓글씨체로 한 면 가득 보여주고 있다. 책을 보면 그 붓글씨로 쓴 그 한자 원문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얼마나 보석처럼 느꼈는지 알겠죠? 제퍼슨과 관련해 조운스의 이 시문 해석은 아주 중요하다. 제퍼슨이 조운스의 이 해석을 분명히 읽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퍼슨은 조운스가 공자 철학을 소개하는 글들도 읽었을 것이다. 1784년 캘커타에서 아시아협회를 창립한 조운스는 아시아협회 총재로서 사망시까지 매년 가진 총 11회의 협회 창립 기념 강화 중 아시아인들의 철학에 관한 7주년 강화와 아시아인들의 철학에 관한 11주년 강화에서 공자 철학을 취급한다. 먼저 그는 공자의 종교관을 설명한다. 그 제퍼슨 연구가들이 이 시에 대해서 공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그러지만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아가지고 거의 수박 거달기식으로 연구를 해놨어요. 학문적이지 않게. 더 들어가 보면 더 많은 사실을 제퍼슨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데 가다가 중도에 다 말아버려요. 자.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간직한 종교관에 관해 우리는 쿠플레에 의해 번역된 그들의 저서들의 단편들로부터 일반적 개념을 이삭축기할 수 있다. 그들은 최고의 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공언하고 천체들의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움 완벽성, 그리고 가시적 세계의 전체 구조 안에서의 경이로운 자연 질서를 근거로 이 신의 존재와 섭리에 대한 증명을 제시했다. 이 믿음으로부터 그들은 윤리의 체계를 도출했다. 이 철학자는 논어의 끝부분에서 이 윤리 체계를 몇 마디 말로 종합한다. 공자는 말한다. 상제가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는 자, 만사에서 중용을 택해야 하고 자기의 인간 종족을 완벽하게 알아야 하고 자신의 삶과 예의범절이 신과 인간에 대한 자신의 알매 합치될 수 있도록 인간 종족들 사이에서 행동해야 하는 자는 한 현자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인류의 보통 집단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참으로 얘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와 이러한 도덕은 결코 일반적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백성들이 재래와 미신에 오래되고 유구한 체계가 있었고 정부와 철학자들이 이 체계를 고취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체계는 겉보기에 가장 오래된 인도 신앙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중국 백성들은 별과 구름, 호수와 강, 산과 골짜기, 모든 자연 요소들, 그들은 힌두처럼 이것들을 5개로 친다. 와, 특히 이것들 가장 환한 것인 불을 주재하는 터주수호신과 수호정령의 작용을 믿었다. 그들은 이 신령들에게 높은 장소에서 제물을 바쳤다. 이것은 공자의 종교관과 기론에 기초한 중국인들의 토속적 자연 종교를 설명한 것이다. 이 설명을 하기 직전에 조은스는 중국에 들어온 외래 종교로서 불교의 역할을 논한다. 서기 1세기에 기원전 1세기에 오기다. 중국의 새로운 도입은 이전 체계가 그것이 무엇이든 거대한 집단의 백성을 억제해 양심과 덕성을 위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의도적 목적에 부적합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추정하도록 우리를 이끌지 않을 수 없다. 불교는 중국에 기원전 1세기에 들어왔어요. 근데 거꾸로 서기 1세기라고 잘못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잘못 쓰여진 역사책이 있어요. 자. 이 억제는 공권력이 도달할 수 없을 영역이다.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어떤 정부가 오래 지상의 행복으로 존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정부도 동등한 정의 없이 오래 존속할 수 없고 정의는 종교의 기능 없이 관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교의 중국 도래와 역할에 관한 이야기인데 조은스는 공자 철학과 토속 종교가 역부족으로 대중을 도덕으로 이끌기에 미흡한 중국의 정의 관리를 불교가 보충했다고 말하고 있다. 조은스가 설명하는 공자와 중국인들의 이 유교적, 토속적 종교관과 다양한 종교의 관용적 공존은 미국의 개신교의 불관용과 다양한 종파들 간의 갈등 위험에 직면했던 제퍼슨에게 중요한 각성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양인들이 불교를 묘사한 것 치고는 대단히 잘 묘사해 준 거예요. 서양 기독교적인 요소나 그런 신념이 강했을 때는 불교를 가장 악마적으로 묘사했어요. 내가 볼 때는 기독교가 가장 불교와 가까운데 갖다 도둑질해서 쓴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재발절했는지 하여간 엄청나게 안 좋게 묘사해요. 이게 우상 숭배자들로. 에? 자. 그리고 아시아인들의 철학에 관한 11주년 강화에서는 중국 한자와 한문의 습득 방법에 대해 말한다. 같은 종류의 발견들은 다른 아시아 국민들의, 특히 중국인들의 저작들로부터 수집될 수 있다. 그러나 페르시아어, 아랍어, 터키어, 산스크리트어가 충분한 지식을 얻기 위해 이 언어들을 배우고 싶은 강한 마음보다 약간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일 지금은 아주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언어일지라도 중국 한자의 가상적 수량과 복잡성 때문에 우리의 가장 부지런한 학자들도 방대한 미로를 뚫고 자기의 길을 발견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저지되었다. 하지만 어려움이 사실 이상으로 과장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건 분명한 것이고 중국인들, 중국 지도자들의 대부분도 이따위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가나다차 글씨를 만들고 말았는데 가나다차 글씨는 중국의 유구한 역사 전통으로부터 단절을 의미해요. 단 한 명도 중국에 옛날에 쓰여진 그런 책을 지금 현재 중국인들이 읽질 못해요. 그 원래 한자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원래 한자는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 군데서 쓴 거지만은 용비어천 그러면 용하고 비하고 어하고 천자 빼고는 다 복잡한 자인데 일단 정관사가 필요 없잖아요. 관사나 정관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드래곤 플라이스 오버 더 스카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더 길어. 용비어천에 획수보다 더 많이 획수가 들어가. 더 그러려면 T자 한 번 긋고 이렇게 하고 또 H자 이렇게 하고 획수대로 다 씌워봐. 용자 쓰는 획수, 비자 쓰는 획수, 그 용과 비가 엄청나게 복잡한 자예요. 한자 중에는. 그 다음에 어자 쓰는 획수, 천자 쓰는 획수. 더 많아 영어가. 그리고 스펠링이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발음대로 쓰지 않잖아요. 이거 써놓고 써진 대로 안 읽고 스펠링 맨날 틀리죠. 이거 길어요. 응? 양민 해봐. 양민. 두 자지? 예. 영어로 해봐. 오디너리 피플. 더 너리시. 너리시라고. To nourish the people이야. nourish 한참 써 양자보다 훨씬 복잡해. 진짜 영어 단어가 더 길어요. 대부분 훨씬 더 길다고. 한자에 쓰는 것보다 더 복잡해요. 근데 영어 쓰는데 그런 그따위 영어를 써. 독일말은 더 길어. 제인스 비르데이 카이텐 관광지지. 한자는 세자야. 관광지. 명소. 성질나면 두 자로 써. 명소. 제인스 비르데이 카이텐. 지랄하고 자빠졌어. 근데 독일어는 차라리 나은 게 소리 나는 대로 써주니까 스펠링을 까먹기는 참 그렇게 쉽게 까먹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는 그러지 않아요. 나도 맨날 영어 스펠링 틀려서 다시 찾아보고 맨날 밑에서 빨간 줄 그어져. 영어는. 그래서 쓸데없이 가나다차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분해될 수 없다. 한자는 분해될 수 있어요. 다 부스로 분해돼. 분해되는데 그 부스 분해로 안 쓴다고. 왜? 그렇게 결합하는 식으로 하면은 복잡해. 생략되기가 어려워요. 불화자라고 가령 뭐 염자를 쓰면 불화자 3개인데 그걸 다른 때는 불화자를 점 4개만 찍어도 되는 경우 많잖아요. 마음심자를 변으로 바꾸면 세 번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마음심자는 4번 해야 되잖아 원래. 그러니까 변 자체의 결합형으로 쓰기보다 하나의 완성된 단어, 한자가 다 단어잖아요. 완성된 단어. 한자는 한자가 복잡하지만 그게 하나의 완성된 워드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영어는 그게 그때사 결합돼 가지고 자기가 쓸 때사 워드가 조립돼, 형적으로 조립돼야만 워드가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인쇄로 가면 더 골치 아파요. 어나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포함되니까 더 드라곤 플라이스 오버 더 스카이도 더가 2번 들어가지. 더 너리시먼트 오브 더 피플 더가 2번 들어가지. 쓸데없는 그게 자꾸 들어간다고. 우리말도 정관사가 없고 부정관사도 없고 그렇지. 우리말이 영어보다 간단하고 우리말보다 한자가 더 간단해요. 실제로 인쇄 조판을 할 때는 4번만 왔다 갔다 하면 끝나요. 용비 어천 4번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영어로 해봐. T자 뽑고 H자 뽑고 하고 T자 뽑고 R자 뽑고 H자. 정신없어. 그러니까 더 늦어.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은 없었어요. 다 지어낸 거야.
1890년에 와서야 그런 실린더에 돌려가지고 막 찍어내는 수천 장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명됐는데 그 지역 연판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내가. 그러기 이전에는 대단히 느린 보였고 지역 연판 시스템 이후에 인쇄혁명이 났는데 출판혁명이 그것을 구텐베르크 시대로 막 투영해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놈들이. 근데 그 기록들 보면 엄청나게 그 느리게 움직였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또 구텐베르크 혁명론과 그런 걸 찬양하는 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게 누적적이었다고 그때 레볼루션이 나버린 게 아니라 커뮤니티브였다고 스스로들 자백을 해요. 혁명론자가 자백하면 안 되지. 혁명론자들은 대부분 구텐베르크의 인쇄 발명론자들인데 발명론과 혁명론 내가 부정하려고 하는 건 발명도 하지도 않았고 혁명도 난 적이 없다야. 발명과 혁명은 오로지 조선에서만 벌어졌다. 그러면은 혁명이 났으면 출판혁명의 첫 번째 증거물은 책이 엄청나게 급속히 늘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려면 노동자 같은 하층 계급도 계급의 손에도 책이 닿을 만큼 저렴해져야 되죠. 현격히 저렴해져야 돼.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논어가 쌀 다 떼면 샀다. 쌀 다 떼는 농업 노동자 월급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 그건 이제 단위, 합해 단위 계산이 복잡한데 서양은 노동자 월급의 3분의 1을 줘야 그 못난 소설책 하나를 샀어요. 36페이지짜리. 19세기 말에 파리에서 그런 자료들을 막 우연히 읽다가 찾아서 이걸 반박을 하려니까 쉽지 않은데 아까까지 계속 하고 온 게 책 가격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앞에는 뭐 30첩 30적 12장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는 2.5필 세 번째는 하나의 책에다가 옆으로 쭉 다른 하나는 이제 2두 5승 이렇게 이게 어떤 멍청한 놈 중에 한 놈은 교수인데 앞에 있는 그 책 아까 30점 뭐 몇 장 그것도 가격이라 이 세 개를 다 내야 그 책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논 한마지기 가격을 줘야 논어. 그래갖고 책 제목도 그렇게 해놨어. 그 챕터 제목을.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그건 페이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책장은 장으로밖에 표현을 못했던 건 온전한 종이를 거기다가 찍어가지고 양쪽에 찍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접어가지고 여기를 묶어. 그래서 이게 앞뒤가 있는 걸 한 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2페이지지. 그러니까 장으로밖에 그때 셀 수가 없었고 이렇게 한 장을 놓고 앞뒤로 찍지를 못했어요. 이게 투명해서 비쳐갖고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지 알죠? 한지를 찍어가지고 가운데를 접어갖고 이쪽을 묶었다고. 이쪽은 접혀갖고 웬만해서는 안 다뤄지지 잘. 그리고 이제 왜 포목 2필 뭐 쌀은 또 2.5도 이렇게 나왔는가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한 40권 정도의 서책 시준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사차료라는 책에 유일하게 책값에 대해서 써놓은 거야. 공시지까지 시준이니까 기준가란 소리야 시준은. 근데 내가 뭘 발견했냐면 그게 두 개가 하나는 면포 필로만 나오고 이쪽은 없는 게 몇 개 있어. 한 6개 정도가 없고 그 쌀은 말 안 해놨어. 또 거꾸로 여기는 쌀만 나오고 면포는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면포 안 받는 거지 경우. 그것만 보면 이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그
그 거꾸로 면포만 나온 데는 면포로 그 페이지를 나누면 그 면포로 일필로 얼마 페이지짜리 책을 살 수 있는,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대여섯 개니까 평균을 내면 한 필이 얼마의 페이지짜리 책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 이쪽은 거꾸로 한 말로 얼마를 할 수 있는지 아니까, 그건 이제 이게 옳은 건지를 검증하려면 두 개 다 나온 데다가 평균 낸 걸 각각 집어넣어 보잖아. 거의 비슷하게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페이지는 가격이 아니고 그냥 페이지를 알려주는 거고, 이것은 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건 지방마다 조금씩, 지방마다 쌀값이 달라요. 옛날에 보면 지방마다 팥값도 옛날에 달랐고, 이리 가서 솜리 가서 사는 것하고 저기 나주 가서 사는 거 가격이 옛날에 다 달랐어요.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서 장돌배기들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서 사다가 저쪽에서 약간 차이인 걸 팔고, 이게 조금씩 다른 원인은 거기서 왔다고 보고, 지역마다 쌀값이나 그 포목값이, 면포값이 조금씩 달랐다는 데서. 근데 거의 똑같이 나와요. 하나만 딱 예외적으로 이상한 좀 격차가 열 첩 이상, 한 첩에 20장이니까 열 첩이면 200장 차이 나버리면 큰 차이 나던데, 거기는 뭐 곡창지대 한복판이었는지 어쩐데. 그 비밀을 어젯밤에 푼이라고 다 수면 부족이 돼 지금. 잘나다가 생각나가지고 가가지고 4시 반까지 그러고. 아무튼 혁명적으로 쌌다. 후기에 가면 쌀 닷대에 논어 해석서, 논어 그건 너무 얼마 안 돼. 아니 그 대학은 얼마 안 되고, 대학의 주석이 같이 있는 그건 벌써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 넘어가 버리니까 가격이 비싸지. 우리나라 책도 거기다 주석 많이 달면 두꺼워져 버리잖아. 그 대학 중용 한 권이야. 자, 이거 보세요. 왜냐하면 프루몽 씨의 명쾌한 문법은 내가 소유한 방대한 중국어 라틴어 사전과 함께 비교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든 쉽게 조달되는 공자의 원전 저작들을 쿠플레의 축자 번역과 비교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비교하고 싶은 사람은 이 첫걸음을 주의 깊게 했다면 아마 그의 경력의 적어도 절반을 통과했음을 발견할 것이다. 한문학습 방법을 논한 다음 조은수는 공자 철학의 보편성에 관한 이야기를 개진한다. 동양의 모럴리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준칙을 짧은 문장의 경률로 전달하고, 이것들을 선명한 비교에 의해 예시하거나 아주 오래된 형식의 기분 좋은 변론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택했다. 정말 잘 갖춰진 논증성과 우아한 명석함으로 쓰인 철학 논고들이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 존재한다. 북경에서 다마스커스에 이르기까지 이 동방세계의 어느 지역에든 도덕적 지혜의 대중적 교사들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시인이었고, 5개의 주요 아시아 언어로 지금까지 현존하는 저작들은 끝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계시 종교는, 기독교는 그 말이야. 이 세계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가 타인에게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타인의 관점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과,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에 우리는 심지어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의 위대한 준칙을 모른다고 주장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러나 첫 번째 준칙은 리시아스의 연설 속에 포함되어 있고 탈레스와 피타쿠스의 판명한 격언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공자의 원문에서 심지어 그것을 글자 그대로 보았다. 네가 싫어하는 걸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네가 서고 싶으면 남을 먼저 세워줘라. 이제 그 구절을 연상하는 거야. 예수님이나 똑같다고.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그거 알고 있고 딴 데는 그런 거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자, 나는 공자의 원문을 라틴어 번역문과 면밀하게 비교해 보았다. 중국 철학자 공자를 이 점에서 인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조롱하고 욕하는 것은 기독교 열성교인들에게 유용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주의 주장을 옹호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솔직하지 않은 그 까칠함으로 자기들의 주의 주장을 흔들린다면 흔들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명시적으로 천명되는 바와 같이 계시의 하나의 위대한 목적이 지혜로운 소수가 아니라 계몽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은스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와 기소문학 물시왕이는 뭐 예. 논어에서 가장 흔해 빠진 구절이죠. 베풀지 말라와 무릇 이는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달하고 싶으면 남을 달하게 해주는 것이다. 는 공자의 어록을 말하면서 기독교 광신도와 열성 신도들의 독선을 비판하고 있다.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 그러나 조은스의 공자 철학 예수의 논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줘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 신약 선서에 그런 말은 여러 군데 나와요. 자. 그러나 조은스의 공자 철학 논평은 여기서 중단된다. 앞서 소개한 한문학습 방법에 관한 논의에 조은스는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시아의 문헌 안에 총괄된 지식의 역사 분과에 관해 부연한다면 이 기회에 내게 배정된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아시아 철학과 예술에 관한 나의 논평을 다음에까지 미루지 않을 수 없다. 중국어 공부와 공자 철학 학습의 용이함을 홍보하고 아시아 철학과 학습에 대한 평가를 예고하는 조은스의 이 1794년 2월의 강화는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1794년 4월 말 그는 안타깝게도 겨우 48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제퍼슨은 기욱의 라틴어 번역문이 실린 윌리엄 조은스의 포에세오스 아시아티체 코멘타리오리엄 리브리스 엑스를 획득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책들을 구해 읽었을 것이다. 제퍼슨이 대통령 재직 당시에 존스의 해설이 달린 콜레긴스의 영역, 아주 오래된 중국 송시를 1802년에 아시아 연보로부터 뽑아 그의 스크랩북에 베껴 놓았다는 것은 제퍼슨의 시대 정신과 정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그는 조은스를 읽으면서 시경을 중시하는 공자의 마음을 동시에 읽고 시를 좋아하는 자기와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동시에 조은스를 통해 공자와 중국의 정치 철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더욱 높여나갔을 것이다. 제퍼슨은 개발, 세발 영역된 기욱에 등장하는 백성이 잊지 못하는 위나라 무공을 대하면서 자기도 대통령으로서 불멸의 대통령이 되려는 꿈을 꾸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공자와 조은스와 제퍼슨의 관계를 추적해보지 않은 혹자도 이 스크랩북에 아주 오래된 중국 송시를 보고 이렇게 논평하게 되는 것이다. 제퍼슨은 정치적 리더십에 관한 그 자신의 사상을 위해 공자의 지혜에 의존했다. 이 클리핑은 부분적으로 공자의 어떤 책도 제퍼슨의 장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의미심장하다. 제퍼슨의 최후의 개인 도서관, 즉 19세기 초에 새로 지은 서고에 공자 경전이 없는 것은 아마 그의 첫 번째 장서가 전소되고 그의 두 번째 장서 약 6,500권을 전부 사들인 의회 도서관이 1851년 화재로 다시 제퍼슨으로부터 구입한 도서의 약 3분의 1을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 제퍼슨이 프랭클린처럼 공자를 찬미하는 어록을 남기지 않았을지라도 대학에서 공자가 인용한 아주 오래된 중국 송시를 대통령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스크랩북에 옮겨 써서 간직했다는 사실은 통치의 전 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에 있다는 그의 유교적 명제, 그리고 온유한 종교의 계몽 요청, 이 온유한 종교가 가르치는 5개의 공자 덕목, 정직, 성의, 정심, 보덕, 인, 정직, 진실, 절제, 보온, 인간사랑, 중국의 여러 통치 원칙 등을 열거하는 취임 연설과 함께 고찰될 때 공자 철학이 음양으로 그의 사상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